박수의 딥러닝.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 개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게끔 머신러닝이 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에서 가장 학습이 잘 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머신러닝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 딥러닝을 구현하려면 최소한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데이터,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이것들을 구동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알아보면, 자, 요 4개의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그림의 이름이 개, 닭, 개다라는 것을 미리 주어지면, 즉 이름표를 주면 그 이름표를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주어진 그 데이터로 봐서 요 부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개네, 요 부분은 닭이네 라는 특징을 파악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그 새로운 이름표를 우리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름표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지도학습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런 그림은 그림만 주어졌을 뿐 아무런 이름표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 그림의 특징을 파악해서 요 두 그림은 어떤 비슷한 형태를 공유하고 있구나, 요 그림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특징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레이블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블, 이름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딥러닝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CPU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GPU가 함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딥러닝을 작업을 할 때는 이 GPU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GPU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럼 이 GPU와 CPU, 이 두 어떤 기반에서든 딥러닝 프로그램을 돌릴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주피터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서 작동을 하고, 또 그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결과가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보여지면서 또 그 결과를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소통을 하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과 똑같은 것을 구글이 만들어서 이름을 코랩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코랩은 일반 컴퓨터에서 구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이 됩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GPU, TPU를 사용하게끔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은 구글의 서버상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래서 내 컴퓨터에 이 성능 좋은 GPU가 없어도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즉 구글 코랩을 이용해서 앞선 기술을 이용해서 딥러닝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구글 코랩을 이용하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글 코랩을 이용해서 작업한 내용들이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유실될 염려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구글 코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 컴퓨터에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코랩을 설치할 것인지, 내 컴퓨터라면 주피터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으려면은 아나콘다라고 하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서 파이썬이라든지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코랩을 사용하면은 그런 특별한 설치 과정은 필요 없고, 구글 드라이브를 계정을 얻기 위한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코랩을 설치한 다음에 구글 코랩을 바로 실행하면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딥러닝을 구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이썬을 가지고 그냥 그 프로그램을 모두 다 짜기에는 너무나 그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서 구현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구글이 만들어서 무료로 오픈한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텐서플로우입니다. 이 텐서플로우가 굉장히 딥러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지만 여전히 텐서플로우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다시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가 바로 케라스입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를 구현해서 우리가 딥러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언어는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여행지까지 데려다주는 비행기라면 그 비행기의 파일럿이 바로 케라스다. 그래서 여러분은 케라스와 텐서플로우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강좌를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구글 콜앱을 열어서 확인해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을 사용하려면 먼저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없다면 먼저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드라이브를 찾아서 먼저 가봅니다. 그럼 왼쪽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하시고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연결할 앱 더보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차례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앱에서 우리 콜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래보러터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글 콜래보러터리, 줄여서 콜앱이라고 부르는 이 앱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구글 콜래보러터리를 클릭을 하시고 설치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계속을 누르시고 지금 현재 로그인한 계정을 선택하신 다음 진행을 하시면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닫아주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더 보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글 콜래보러터리라는 것이 이제 메뉴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글 콜앱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된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파일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untitled zero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의 첫 콜앱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우측에 이제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잠시 후에 메모리와 이 디스크의 크기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뭐 추가 설정이 없을 때는 이제 CPU 기반으로 구동이 되는데 빠른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GPU와 TPU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메뉴에서 수정으로 가셔서 노트 설정을 보시면요, 하드웨어 가속기가 나옵니다. 이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클릭하시고 GPU 또는 TPU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코드를 입력해서 구글 콜앱을 실제로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실행 버튼입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헬로 딥러닝이라는 글씨를 출력하는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프린트 헬로 딥러닝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 버튼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시려면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시면 코드를 누르면 코드가,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가 추가가 되는데 새로운 코드 편집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코드 편집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딥러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텐서플로우 그리고 케라스인데 텐서플로우 설치하시면 케라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구글 콜앱에는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설치하실 필요가 없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텐서플로우의 버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텐서플로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tf로 불러오겠다 하신 다음 프린트 tf 언더바 2개 버전.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텐서플로우라는 것을 불러오고 그 다음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확인하라는 명령을 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구글 콜앱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텐서플로우 버전이 2.8.0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여기 밑에 텍스트를 클릭해도 되고 여기 위에 텍스트를 클릭해도 됩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두의 딥러닝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어떻게 이 텍스트가 보일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크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크기가 변하죠. 한번 다시 누르면 자, 이렇게 누르는 거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이제 이런 크기로 내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은요, 자, 이렇게 모드의 딥러닝이라는 글씨가 나오면서 텍스트 편집 모드가 종료가 됩니다. 다시 더블 클릭하거나 또 엔터를 누르거나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걸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해 본 이 파일을 저장을 할 경우 나의 구글 드라이브로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려면 파일로 가셔서 저장을 누르시고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나의 첫 콜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자, 새로 고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의 첫 콜앱이라는 첫 콜앱 파일이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기존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환자의 수술 결과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존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모아서 수술 결과를 예측하는, 즉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미래의 것을 예측해라. 자, 이런 프로그램을 짜라는 것인데, 자, 이 프로그램을 이전에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짜려면 데이터를 준비해서 프로그래밍을 짜고 그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가 그럼 바뀌었을 경우 이 프로그래밍도 전부 바뀌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은 이 데이터를 줄 뿐 아니라 데이터와 함께 그 데이터에 딸려있는 답을 함께 줍니다. 즉 어떤 환자가 수술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답을 미리 줘서 이 데이터와 답 사이에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규칙을 찾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을 찾아내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를 이 규칙 안에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답을 미리 주고 그 안에서 패턴과 규칙을 찾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를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과 함께 수술 후 사망했는지 여부, 혹은 생존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망했는지 여부가 기록이 되어 있을 때 이 기록을 읽고 머신러닝이 학습을 하면 각각의 진료 기록에 해당하는 이 환자가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패턴이 성공하는 패턴과 실패하는 패턴의 차이를 놓고 이런 규칙을 발견하게 되면 이 규칙을 이용해서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이 새로운 환자가 여기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게 됩니다. 이 환자가
이 성공 쪽에 놓여져 있다면 이 환자는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발견해서 새로운 환자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 딥러닝의 구현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딥러닝 코드를 직접 불러와서 그 형태를 살펴보고 그 예측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소스 코드는 GitHub의 태호조 /딥러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소스 코드 주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모두의 딥러닝 계정 3판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보실 수 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으로 오셔서 구글 콜앱 실행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해당 장에 위로 올라가셔서 챕터 2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여셔서 이 파일 형태를 확인하고 여기 있는 콜앱에서 실행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구글 콜앱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셀을 실행을 해보면은요, 이런 경고문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가 내 계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깃허브에서 여러분이 바로 열었기 때문에 나의 구글 계정으로 저장을 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로 가셔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새로운 탭이 뜨면서 이렇게 뭐뭐뭐의 사본이라고 사본이 저장이 되죠. 이것은 내 드라이브에서 열린 겁니다. 내 구글 드라이브에서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한 것이 나중에 내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확인해 보면 저장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본을 저장해서 그다음 그 사본상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서 이 셀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이 끝났다는 표시가 왼쪽에 이렇게 진행 과정이 나타나고요. 7초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셀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다음 셀, 그 다음 셀, 4개의 셀이 있는데 이 셀이 어떻게 그룹 지어 있는지 한번 대강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준비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 셀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다음 구조를 결정하고 나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답니다. 환경은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우리가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얘기를 했었죠. 그 안에서 필요한 모델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먼저 이 시퀀셜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이 라이브러리가 위치해 있는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 안에 모델이라는 곳에서 불러와라는 명령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dense라는 함수가 필요해서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 안에 레이어즈 안에서 불러와라라고 이 앞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numpy라고 불리는 라이브러리인데 파이썬에서 계산, 수학이나 분석을 하게끔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준비했으면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 맨 위에 있는 이 한 줄이 GitHub, 또 다른 GitHub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라는 뜻인데, 자, 지금 이 폴더를 클릭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내 데이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되는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보시면은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 다 가지고 오면 여기 새로 고침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라는 폴더가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펴져 보시면은 실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조를 결정하고 모델을 실행하는 두 파트가 남았는데, 구조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딥러닝을 만들 것인지 이 세 줄이 결국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 줄에서 시퀀셜이라는 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 시퀀셜이라는 함수와 그다음 dense라고 하는 이 함수를 불러왔죠. 그래서 시퀀셜과 dense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 딥러닝의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구조를 결정해서 어떤 식의 딥러닝을 만들 것인지를 배우는 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을 하고 실행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위에 만들어진 구조 그대로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 밑에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는 폐암 수술 환자의 수술 후 결과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조금 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요,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방금 보여드렸죠?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자, 이렇게 조금 간격을 조절해 볼게요. 오른쪽에 이 파일을 미리 보시게끔 준비가 되는데, 이 가로 한 줄 한 줄, 이 행 하나하나가 한 사람에게서 나온 진찰 결과고요. 그 다음 이 서저리의 결과가 맨 마지막에 이제 0, 0, 1, 1 이렇게 나오는데, 0은 사망, 1은 생존이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칸은 어떤 조사의 항목에 따라서 그 조사 결과를 써놓은 겁니다. 이 한 칸 한 칸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 부분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성을 이용해서 이 클래스를 맞추는 게 바로 딥러닝,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딥러닝이 이런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를 결정하고 모델을 실행할 때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을 시작하면 y =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식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a 값과 b 값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기울기가 되겠고 b 값은 y 절편이 되겠죠.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앞서 우리가 설명했을 때 데이터가 주었을 때 데이터를 좌표 평행선에서 이렇게 위치를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만약에 새로운 값이 어딘가에 들어왔을 때 이 값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면 이 기준선에 의해서 이것은 수술 후, 예를 들어서 성공한 쪽이, 자, 이쪽이라면 수술 후 성공한 쪽이 있으므로 얘는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을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 선을 그릴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즉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게 어느 y축상에서 어디를 지나는지에 해당하는 y절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 ax 플러스 b라는 요 값의 a 값, 즉 기울기와 b 값, 즉 y절편을 아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핵심,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공통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선용의 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럼 이렇게 그어진 선과 만약에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그어진 선 중에서 어떤 선이 더 잘 그어진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 선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선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선이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다면 이 선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무한대에 가깝겠죠. 제대로 그어진 선은 이 잘못 그어진 선에 비해서 오차의 값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잘못 그어진 선은 무한대에 가깝게끔 오차가 커집니다. 그것은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배운 2차 함수에서, 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가 최소화가 되는 이 지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계산할 때 평소에 어떻게 계산하면은요, 자,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같다면 이 식에 의해서 y = a x-p 제곱 플러스 q라는 식에 의해서 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최소값을 구할 때 p 값과 q 값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지점이 어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미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전 그린 그 2차 함수의 식의 일부를 가져오면은, 자, 기울기라는 건 요 A점, 대문자 A와 대문자 B점, 이 지점 사이를 연결한 것이 기울기죠. 근데 이 기울기를 정해주는 것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 이렇게 X가
A에서 B만큼 이동한 값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하고 FA에서 FB만큼 이동한 값을 우리가 델타 Y라고 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요 가로 그 X의 증가량분의 이 Y의 증가량이 바로 기울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직선 AB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X값은 B-Y고 Y값은 FB-FA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델타 Y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 값에서 이 값에서 요 값과의 차이죠. 자, FA와 FB의 차이인데 요 FB라는 것은 A에서 델타 X만큼을 더해준 거기 때문에 자, 이 B 값에 A 플러스 델타 X가 들어가고 A 자리가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FA를 이렇게 구해서 자,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값을 해주면 델타 Y가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이다. 그래서 요 식을 구했는데요. 자, 이 식은 그동안 많이 배웠던 이 함수를 미분하는 식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즉 방금 보여준 요 식 앞에 극한의 개념을 넣어서 x값의 변화량이 0에 가까울 만큼 작을 때 그때의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구하라.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요 식에서 기울기가 아까는 대문자 a가 있고 대문자 b가 여기 있었을 때 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우리가 계산했는데 만약에 이 x값의 증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극한에 가까운 만큼 작다면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죠. 바로 이 지점 A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방금 보신 것처럼 미분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울기가 만약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점점 이동해서 이 값이라 그랬죠. 자, 이 값에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구했을 때 기울기는 자, 이렇게 x축과 평행한 기울기가 0이 나옵니다. 기울기 값이 0인 곳이 바로 최소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서 오차가 최소화가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편미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까 x라는 변수 하나만 있을 때는 x에 관해서 당연히 미분을 하는 것이지만 x랑 y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는 어디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x에 관해서 미분하라 하면은 이 파셜 x라는 이 기호를 써서 x에 관해서 미분한다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fxy가 x제곱 플러스 yx 플러스 b라는 식이 있을 때, 자, 이것을 미분하라.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는 x제곱은, 자, 미분의 기본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 놨는데, 이 4분에 해당하는, x의 a승에서 a가 자연수일 때, ax의 a-1승이 되는 거. 그래서 2x가 됩니다. 두 번째 yx는, 자, 요 미분 공식 3번이 되겠죠? 이 y가 지금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y는 상수 취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a가 상수인 경우 a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y만 남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a는 미공식 2번이 되겠죠. a가 상수일 때는 0. 그래서 이 a 값은 0이 돼서 결국 fxy를 미분한 값은 2x 플러스 y가 된다. 자, 이런 편미분 값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 일단 편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수와 지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 지수란 이렇게 생긴 형태를 지수라고 하는데 이 밑에 A 자리에 있는 것을 밑이라고 하고 이 위에 들어갈 부분을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이 지수만큼 반복해서 곱한다는 뜻입니다. 지수 근데 함수는 뭐냐면은 이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 a 값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 a 값이 1이면 함수가 아닙니다. 이 값이 1이면은 자 1의 x승이니까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리고 x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1이 아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자, 이렇게 그어지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y값이 1이나 0 사이에 있을 때 사용하는 함수식으로,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S자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이 정도로 알고 이제 차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 말고도 로지스틱 회귀를 위해서는 로그와 로그 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ax equal b에서 x 값이 궁금할 때 우리가 x 자리를 여기다 놓고 b와 a를 이렇게 위치시킨 다음에 로그 값을 취하면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와 로그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도 역함수형 관계입니다. 그래서 y equal ax라는 함수와 y equal 로그 ax라는 함수는 이렇게 y equal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서로 대칭입니다. 자, 이것을 공부한 이유는 로지스틱 회계를 배울 때 우리 x가 1에 가까워지거나 0에 가까워질수록 오차가 커지는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결국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 파란색 선은 실제 값이 1일 때, 그럼 예측값도 1이면 오차가 없고 예측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커지겠죠. 이 빨간색은 실제값이 0일 때 예측값이 이 0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없고 예측값이 이쪽 1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커지겠죠. 이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사용합니다. 즉 y equal 마이너스 로그 a의 x라는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되겠죠. 자, 원래 식이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자, 이 그래프를 합한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그래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를 할 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차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수학 공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선형 회계나 로지스틱 회계, 경사하강법 등을 공부하면서 지금 설명드린 이 수학 개념들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 공식들이 딥러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